반갑습니다. 역사는 민족의 의리자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이 된 지 8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자주적인 바른 역사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가야사가 바로 서고 우리의 고대사가 바로 서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 두 번째 분과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사회를 맡아주실 국학연구소 임찬경 박사님과 발표자분들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임찬경입니다. 2022년 대한국제학술문화제의 제4일째 가야사 학술분과 학술 발표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720년에 완성된 일본 서기에서 처음 임나 일본부란 역사 왜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본질은 철저한 침략적 역사 왜곡입니다. 문제는 임나 일본부라는 그 엉터리 역사 왜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아직도 장악하고 있다는 경악스러운 현실입니다. 임나 일본부라는 그 역사 왜곡을 유지시키는 자들이 한국의 역사학자, 교수, 학예사로서 각 대학, 박물관, 역사연구소 등을 아직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 아직도 임나 일본부라는 역사 왜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국 고대사 연구자인 저는 최근에 출간한 저희 책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역사 왜곡이 존재한다면 그 역사 왜곡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세력이 아직도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역사 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역사 왜곡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극복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최근에 제가 쓴 이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가야사 학술분과 발표회는 가야사를 비롯한 우리 고대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임나 일본부설이 지닌 역사 왜곡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가야사를 비롯한 우리 고대사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역사 왜곡을 깨트리고 역사를 재구성하여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시작하는 두 분의 가야사 관련 발표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발표를 해주실 분은 최정웅 선생님입니다. 최정웅 선생님은 현재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발표 주제는 임나 흥망사에 관한 것입니다. 서기 720년에 완성된 일본 서기에서 비롯된 임나 일본부설이 여러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는데 1949년에 스에마스 야스카즈라는 일본 학자가 임나 흥망사란 책에서 이 임나 일본부설을 총정리하고 또 체계화시켰습니다. 최정웅 선생님께서는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임나 흥망사에 나타난 왜곡된 역사인식을 분석하고 또 비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첫 발표자인 최정웅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의 주제는 임나 흥망사를 통해 본 말송보화, 그러니까 스에마츠 야스카즈라는 일본 역사학자의 한일 고대사 인식입니다. 제 논문은 이제 서론과 이식의 배경, 임나에 대한 인식, 가라에 대한 인식,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말송보화에 대해서 스에마츠 야스카즈에 대해서 잠깐 그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 1904년 8월
생이고 1992년 4월 사망했습니다. 동경제대 국사학과를 졸업했고요. 조선사 편수회의 촉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보와 편수관보, 수사관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30년대에 경성제대의 강사 조교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패전 후에 일본에 돌아가서는 학습원대학의 교수를 역임하면서 이런 학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에마츠 야스카즈의 한일 고대사 인식에 주목한 이유는 조선사 편수회의 수사관보를 시작으로 하는 식민지 동화 작업을 담당하는 관학자로서의 학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학자라는 표현이 좀 무색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동경제대 시절의 스승이었던 쿠로이타 카츠미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한국에 와서 당시에 조선사 편찬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경성제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등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조선 총독부의 그러니까 관료와 같은 학자였다, 이런 뜻에서 관학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니시류, 쿠로이타 카츠미와 같은 1세대 식민지 역사학자들과 직접 조선사를 비롯한 일제의 식민정책의 논거를 제공하는 역사서 편찬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관학자의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선배 사학자들의 학술적 역량 아래 독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유적을 발굴하는 특혜를 누리면서 오랜 기간 식민지 역사학자들의 대한 인식을 공유 체득하게 됩니다. 중일전쟁 후 총동원령이 내려진 전시 상황에서도 그는 경성제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식민 지배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성.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 역사학자들은 일견해서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학문을 이제 연구를 해서 그걸로 이제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하는데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폭력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이걸 사용할지를 분명히 알면서 일방적인, 그러니까 반론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피우고 있습니다.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실증, 일본 역사학자들이 제일 당시에 많이 내세우는 겁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실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그 사람들은 근대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혼재되어 있는 학문 연구를 지속하는데요. 당시에 모든 일제시대 때의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일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관학자로서의 역사 인식이 계속 내재화되어서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양한 연구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 이 스에마츠의 학술사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임나흥망사입니다.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요. 인식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병탄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 동화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선일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일선동조론인데 이게 뿌리가 되게 깊은데 에도 시대에 이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국학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라이 하쿠세키, 토데이칸, 우리 노리나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대륙에 진출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은 같은 뿌리다, 이런 인류학적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 동조 동근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 이후에 근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한론자들,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본이 동아시아 지배를 정교히 하는 논리로 활용되어 옵니다. 아시아주의, 대동아 공영권 등 이게 주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논리인데요. 이 모든 그 침략 논리의 뿌리에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동조 동근론. 자, 일본의 초대 총독인 테라우치가 이런 동조론에 근거해서 조선인들을 이제 동화시키기 위해서, 테라우치는 1910년부터 1916년까지 한 6년 정도 그 조선 총독을 역임했는데요. 와서 지배를 해보니 조선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유명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게 1910년대에 나온 담화인데요. 야마토혼과 조선혼을 혼합해서 우리 일본인들이 저들에게 야마토혼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선일체가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조선 통치의 최대 난관인데 내가 조선인의 철저한 자각을 요망함과 동시에 조선 연구에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믿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총독이 직접 이런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것은 곧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적 연구이다. 저들의 민족 정신을 어디까지나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내선 동화 사업은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담화를 한 건 1910년대인데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문화정치를 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를 만들고 조선사라고 하는 아까 테라우치의 담화에도 나왔던 조선에 대해서 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동화를 좀 시켜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조선사라는 책인데요. 이게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약 한 10여 년에 걸쳐서 많은 자본이 투자된 약 한 38권, 되게 많은 분량의 조선사입니다. 조선사를 저상고 시대부터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연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일본에 있는 아주 우수한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을 총동원합니다. 일본 왕이, 천황이 직접 칙령을 내리고 하사금도 엄청 줘서 조선사를 제대로 좀 연구를 해라. 여기에 지금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고문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이완용, 박영효, 권중현 이런 사람들 고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병도나 최남성 같은 사람들이 수사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도 대거 참여했고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거의 국책 사업처럼 조선사라는 이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는데, 여기에 스에마츠가 처음에 촉탁으로 와서 자기의 선생인 쿠로이타나 이마니시류 밑에서 이제 이 조선사 연구 작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마니시류나 쿠로이타 가스미는 쿠로이타는 이제 동경제대 때 선생이었으니까 스에마츠를 불러가지고 수사관보로 근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마니시류는 뭐를 했냐 하면 조선사라는 38권짜리 책의 제1편, 그러니까 제일 상대편을 썼는 집필을 했는데요. 신라 통일 이전 편의 집필 책임자입니다. 스에마츠가 이 이마니시류의 보좌로 고대사 집필을 했는데요. 도왔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이 조선사를 편찬했던 게 스에마츠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총독부 속속의 역사 편찬 기관이니까 우리나라 각종 문헌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덤을 판다든지 유적 유물을 발굴한다든지 책을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이렇게 가져가죠. 그러니까 유적들을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학술 활동을 독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 정치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는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 형태를 답습한다.
이 조선사 편찬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3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만희 시류입니다. 뭘 했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들이 국사 시간에 배우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한국의 유적 유물들을 거의 대부분 발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 조선 땅을 안 돌아다니는 데 없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유적 유물들을 발굴한 사람인데요. 스에마츠가 이 이만희 시류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주로 고대사 편을 썼는데요. 사료를 재배치함으로써 식민주의 통치에 맞게 기역의 사회화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원천 지식을 제공하는 과정. 말이 되게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사료를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들에게 이로운 유물이나 유적들을 마음대로 이제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식민 통치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스에마츠가 배웁니다. 그 다음에 쿠로이타는 이 스에마츠의 선생인데요. 이 사람은 그 사료학자입니다. 사료학. 그러니까 서적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뭐 정리하는 이런 학문을 하던 사람인데, 이 스에마츠가 이 쿠로이타 밑에서 일을 해보니까 사료를 취사 선택하고 왜곡이 가능한 게 이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다 하더라.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이 쿠로이타가 사료를 수집하다가 고조선 관계 사료는 이거 신뢰성 없어라고 하는데 배제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년까지 조선사 편찬 작업을 하는 중간에 되게 방대한 작업이니까 10몇 년 걸렸으니까 조선 민중들한테 일반 대중들을 위한 대중서를 제작을 하는데요. 일본말로 써놨습니다만 초센시노 시루베라는 게 조선사의 길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대중들에게 자기들이 만드는 한국사를 가르치자라고 만든 책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시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고조선 다음이 낭낭입니다. 그 다음에 낭낭 다음에 임나고요. 그 다음에 신라. 이게 당시의 그 식민 역사학자들의 시대 구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많이 다르죠. 이 책을 대중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 책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조선 역사는 한민족에 의한 소극적인 식민의 역사이고 낭낭군 시대는 적극적인 식민의 역사이므로 한국은 중국의 오랜 기간 지배받고 그 문화의 영향 아래 지내왔다. 한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관학자로서의 학술활동을 하던 스에마츠가 일본에 돌아가서 학습원대학의 교수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조선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거를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임나흥망사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임나흥망사라는 책은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장이 뭐냐 하면 임나사 연구의 회고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임나사를 쭉 연구해왔던 것 또는 선배 교수들, 선생들 그 회고를 하는데 이 책의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임나의 연구는 상대 일본의 대외 관계사의 일부분이므로 임나의 역사 자료, 사료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일본서기의 연구야말로 임나 역사 자료 연구의 다름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임나사 연구 과정을 더듬어 가는 것은 곧 일본서기 연구의 과정을 뒤쫓는 것이다. 제일 앞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임나사 연구를 하는데 일본서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이 말이죠. 일본서기를 스에마츠가 임나흥망사 집필의 주된 사료로 삼았다. 밑에 뭐 책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장에 본서의 주지는이라고 자기가 직접 밝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책을 쓴 목적입니다. 임나흥망사라는 책을 쓴 목적이 저렇게 쭉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일선 교섭의 사실을 통한 일본 서기의 사적 가치의 연구로서 대선 관계를 체계화하는 데 있다. 일본 서기를 가지고 일본과 한국과의 역사적 사실을 체계화해 보겠다. 일본 서기를 경전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론인데요. 임나의 기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일본 서기에 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 서기에는 숭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그 10대 천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언제쯤 됐냐면 숭신 65년이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BC 뭐 90 몇 년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일본 서기의 저 임나가 우리들이 늘 지금 그 문제로 삼고 있는 임나가 그 축자국에서 2000열이 떨어져 있다. 북은 바다를 격하고 아까 토론자분께서 격하고의 문제를 제기하셨던데 계림의 서남에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수인은 그 바로 다음인데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일본의 만세일계라는 천황 가계에서 그 여기 있는 이 숭신이라든지 수인 천황은 그 자기들도 이게 신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당시의 시대에 임나가 일본 서기에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이 2장 1절 제일 처음 절의 이름이 임나 조공의 전설입니다. 스에마츠 자신도 이거 그냥 전설이라고 생각한 거죠. 스에마츠는 이 숭신 수인기를 신화 시대의 연장으로 파악했다. 최초의 기록을 그대로 사실의 최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기의 편자는 이걸 쭉 가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대외관계의 기원적 기사로 백제도 아니고 신라도 아닌 임나를 삼은 것은 후대 역사 대외관계가 진실의 기록에 알려지고 나서이므로 서기 평찬 당시는 일본 서기는 8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까지의 역사 사실 혹은 역사 진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후대의 역사는 대외관계 적어도 대한관계가 임나 문제를 주축으로 하는 추이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저런 BC 시대에 일본 서기에 나온 임나에 관련된 저런 기사는 실제로는 8세기경의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저걸 썼는데 이 임나 문제를 주축으로 삼는 건 그 후세 사가들이 좀 윤색을 했다 이거죠.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스에마츠가 임나의 기원에 대해서 별로 이 기원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윤색된 전설로 치부하는 이유는 임나에 의한 한반도 남부 경영이라는 원래 스에마츠는 임나 흥망사를 왜 썼냐 하면 한반도 남부를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직접 가서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임나의 본부가 그거잖아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에마츠는 이 임나 흥망사를 쓰면서 자료가 부족하니까 세 가지에 의존합니다. 제일 주된 자료는 일본 서기죠. 일본 서기 내용을 가지고 쓴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원원이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이 고대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태왕이라고 쓴 건 일본식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개토왕 비문 이 두 번째 이 사람이 책을 쓴 사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삼국사기의 일부,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뭐 송서라든지 중국 서적을 막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편찬을 합니다. 십묘년이 뭐 지금 계속 쭉 나오는데 요 부분만도 그냥 쭉 넘어가면서 뭐 했냐 하면 광개토왕 비문이 이 스에마츠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실증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임나 일본부의 실종 가능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자료가 이거는 비석이 실제로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 비문의 왜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년이라는 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죠. 광개토왕 비문의 신묘년에 일본군들이 고구려와 싸우기 위해서 쳐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년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이 기사년이 신묘년보다 한 28년 전인데 이게 일본 서기에 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때 대규모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거기서 막 군사 충지를 장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이마츠는 이 기사년 아까 말씀드린 10여 년보다 한 28년 전에 기사를 중요시한 이유가 일본이 이때 그 기사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평정한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서 신라를 격파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개 지금 나오고 있는 7개의 가야 지방, 이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명이 많죠. 이게 더 일본 서기의 기사년 여기를 다 정복했다. 여기에다가 전남 강진, 전남 나주 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백제와의 문제인데요. 세이마츠는 한 번도 신라나 백제가 그 임나와 동등한 국가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임나는, 여기서 임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한국에 만든 나라입니다. 이 임나라는 국가는 그 항상 신라와 백제의 상국이죠. 그러면 늘 뭐 백제는, 우리는 뭐 일본이 백제를 뭐 형제국처럼 대우해서 뭐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데, 백제 왕을 굴복시켜서 그 자기 말을 잘 따르는 그 제일 말 잘 듣는 부하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결론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공이 메이지 유신부터 아베 신조까지의,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와 현대의 정치가 제 전공입니다. 정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정치인들이 바로 이 역사 왜곡의 제일 핵심 세력들이죠. 얘들이 정권을 잡고 이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군국주의자들이 이런 역사학자들을 다 동원한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결론을 썼으니까 이것만 읽겠습니다. 일본의 대륙 진출의 희망은 그들이 섬나라를 이루고 살아온 이후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지배 경영하고픈 야욕을 놓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멀리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기본적인 대륙 진출 구상은 변함이 없다. 중세 국학자들을 비롯해 근대 이후의 정한론자들과 식민지배 시절의 군국주의자들을 관통하며 일본의 대륙 진출 야욕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심에 일본 서기가 있다. 일본 서기는 그 8세기경에 700몇 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바로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일본 서기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국주의자들이 침략의 도구로 좋지 않습니까? 신공왕후, 황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일본 서기는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고 전설과 사실을 뒤섞어가며 후대에 끊임없이 윤색되어 왔다. 이 일본 서기가 한반도 점령의 논리를 제공하며 식민지 동화 정책의 경전이 되어온 까닭은 바로 일본 서기의 이런 정치성에 있다. 임나 흥망사는 임나의 역사는 상대 일본의 대외 관계사의 일부분이므로 임나 역사의 재료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일본 서기의 연구는 일본 임나 역사 재료 연구의 다름이 아니다. 앞에 나왔죠. 세이마츠의 고백으로 시작한다. 세이마츠 본인이 스스로 전설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린 임나 관련 몇몇 일본 서기의 기사들은 지금도 끝없는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좀 가치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본이 만든 책을 가지고 일본 학자가 쓴 그 책, 연구한 책, 그 다음에 일본이 모든 유물과 유적들을 독점해서 자기들이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그 왜곡된 일본의 역사,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연구 논문, 이거를 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제가 오늘 저희 토론과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본하고 싸우자, 이게 제가 그 주제, 식민주의 역사관의 세례를 받은 세이마츠는 조선사편수회와 경성제대에서의 사료와 유적을 독점하며 식민지 지배를 위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역할을 해왔다.
불행히도 그가 식민 지배 시절 가르쳤던 제자들과 패망 후 일본에서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의 학문 업적을 칭송하며 한일 고대사 전문가로서의 그의 재능을 인정해왔다. 임나 흑망사는 세이마츠가 그의 임나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필생의 학업이 반영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임나 흑망사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세이마츠의 인식을 비판해 보고자 하였다. 임나 관련 열사를 처음으로 접하는 저자에게는 텍스트를 읽어내는 것으로도 벅찬 일이었다. 이 걸음을 시작으로 임나사 연구에 더 정진하고자 하는 다짐을 해본다. 고대 한일 관계사의 뜨거운 쟁점이 되어온 임나사는 사장되어도 좋을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한일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할 때 항상 제일 앞서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왜곡하고 그 왜곡을 침략의 농구로 정당화하며 온갖 사료와 유물을 독점하며 다듬어온 논지를 앞세워 실증에 입각한 근대성을 내세우는 배경을 인식하게 되면 이런 폭력적인 정치성이 실증으로 둔갑하여 온 고대사 연구의 역사 앞에 기계적인 중립자의 입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료와 학술적 연구의 대상물이 상대방의 의지로 은폐되거나 취사 선택되어 온 상황에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일단 제 발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나 1본부에 대한 1949년에 임나 1본부 설을 체계화한 그 책이죠. 임나 흑망사를 가지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임나 1본부 설이 이제 비롯된 것은 서기 720년에 완성된 그 일본석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임나 1본부에 관련 사실이 기록된 것을 뒤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그 식민사학자들이 임나 1본부설로 이제 한반도를 지배하는 침략과 지배하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냈고요. 이 임나 1본부설을 이제 체계화한 책이 바로 임나 흑망사입니다. 1949년에 나온 책인데 사실은 이제 일본 서기가 서기 720년에 일본 서기가 쓰여졌고 그때 이제 일본 서기라고 일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데 일본이라는 용어 자체도 역사 문헌에 보면 670년 당나라 시기에 이제 일본이라는 그 명칭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 전은 외라는 명칭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 이제 일본부라는 그 임나 일본부라고 그렇게 썼는데 사실 이제 신명년 기사, 광개토대왕에 나오는 신명년 기사가 나올 당시 서기 391년에서 400년 임나와 관련된 그런 기록이 광개토대왕비에 기록된 시기는 일본이라는 그 명칭이 존재하지 않을 시기입니다. 뒤에 이제 일본 서기를 720년에 쓰면서 그때 임나 일본부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시기, 신민왕 기사나 그 이후에 그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그 시기,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가 존재했다는 그 시기에 일본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임나 일본부 논리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그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를 해주실 배종덕 선생님은 역사 칼럼니스트로서 언론의 역사 관련 칼럼을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배종덕 선생님이 쓰신 그 역사 칼럼을 읽고 유용한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종덕 선생님은 시민사학자로서 일본 천황 가문은 백제 왕가의 혈통인가라는 단행본도 내셨고요. 또 대한민국 잃어버린 우리 역사 문화 그리고 영토를 찾아서 등 다수의 그 역사 관련 저서를 내셨습니다. 배종덕 선생님은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배종덕 선생님은 한반도 임나 일본부설은 일본이 조작하고 날조한 것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자인 배종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시민사학자입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한 5년 전부터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책도 2권 내고 이랬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책을 냈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책을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바로잡겠습니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저는 일본 서기하고 강개토 태왕비 신묘년 기사로 임나 일본부설이 모순 덩어리고 사기극이고 완전 허위임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임나 일본부설이 완전히 허위이고 엉터리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일본 서기 숭신기 65년도의 임나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개토 태왕비 신묘년 기사에는 바다를 건넜다는 도해라는 그 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바다를 걷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임나 관련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공왕후가 정벌했다는 신라 7국, 개체기에 나오는 임나 4연, 또 헌명 23년에 나오는 임나 19, 뭐 이런 나라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송서외국전이라고 있습니다. 송서외국전에는 외나라 5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왕들이 저가 근처 6국의 왕이요 또 7국의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자료들로 시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본 서기의 임나, 백제, 고구려 기록들, 또 일본 사학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신공기에 120년 이주갑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고 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웅 스님께서도 설명하신 일본 서기 숭신기 65년조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추 7월 임나국 견 소나 갈질지 7월에 가을 7월에 임나국에서 소나 갈질지를 파견하였다. 금 조공야 오늘 아침에 조공을 했다. 임나자 그 축자국 임나는 축자국 쪽으로 간다. 2000열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는 일본 사람들이 설명한 것 같이 축자국에서 2000열이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갈 것자는 간다는 뜻이지 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너 어디 가니? 이러면은 니치날 이러고 나는 중국 간다 그러면 우어치 쫑구어, 한국 간다 그러면 우어치 한국어, 미국 간다 그러면 우어치 메이구어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갈 것자는 치 간다는 뜻이지 떨어져 있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학자들이 완전히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한 겁니다. 2000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조정에서 야마토 조정에서 축자국 쪽으로 가면 2000년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임나국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축자국은 옛날에 규슈 북쪽에 있던 작은 나라 이름입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은 외나라 무왕이 곤지의 아들 말다 왕자를 백제에 보낼 때 축자국 군사 500명을 호위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이 말다 왕자는 백제에 돌아가서 동성왕이 되신 분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북저해 이제 계림 지스남 여기서 계림은 신라의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경주의 남서쪽에 있다.
앞에 북저해는 북으로 바다로 막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섬을 제외하고는 북으로 바다로 막힌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이 부분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환난곡이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난곡이는 뭐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삼국유사같이 아주 좋은 역사서가 있습니다만은 환단고기는 우리나라 국보와 같은 아주 소중한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여사라든가 고대 우리 조선사라든가 이런 모든 역사들이 담겨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세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강당사학자들이 자기가 강의하면서 강의 도중에 환단고구이는 위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위서인지 똑똑히 말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나는 대마도 서북 경계에 위치, 북쪽은 바다에 막혀 있다. 대마도 두 섬이 임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예부터 규슈와 대마도는 사만이 나누어 다스린 땅이며 외인이 대대로 살던 곳이 아니다. 임나가 나뉘어 삼가라가 되었는데 좌우가라가 신라에, 인위가라가 고구려에, 계지가라는 백제에 속했다. 영락 10년, 서기 400년입니다. 삼가라가 모두 고구려에 기속되었다. 이때부터 바다와 육지의 여러 외를 임나에서 통제하여 열나라로 나누어 다스리면서 연정이라 불렀다. 고구려가 직접 관할하여 열제의 명령 없이는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분께서 지금 대마도 가시면은 자호, 인이, 계지라는 이런 지명이 지금도 16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은 강개토 태왕비 신면연 기사입니다. 백잔신라, 구시, 송민, 유래, 조공. 백자는 이 고구려가 백제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가가지고 세운 분국들을 낮추어서 백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은 백잔과 신라는 옛부터 송민이어서 계속 조공을 보내왔다. 송민은 형제 국가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외에 이 신면연 레도 도해 파 백잔 신라 이위 신민. 외가 신면연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과 신라를 깨부수고 신민으로 삼았다. 여기서 신민은 신하 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6년 다음 이 6년 병신 왕궁솔 수군 토벌 잔국민 6년 병신 서기 396년에 태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패장 국민들을 토벌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바다를 건너왔느냐? 앞에 도해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외나라 군사들이 현해탄이나 대한해협을 건너와 가지고 한반도 남부를 갖다가 지배를 했다, 이렇게 아주 엉터리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당시에 외나라 조정은 기나이에 있었습니다. 기나이는 지금의 그 교토나 오사카 부근이 기나이였습니다. 기나이에서 규슈에 있는 신라나 백제의 분국을 치기 위해서는 일본 혼시와 밑에 시고쿠 섬 사이에 있는 일본 내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바다입니다. 세토나이카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장과 신라를 쳤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서기 9군의 신공황후 49년 내용입니다. 모두 탁순에 직결해서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탁순에 직결해서 신라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탁순하고 신라는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옮겨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친미다래를 무찌르고 백제에 주었다. 친미다래하고 백제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미다래를 무찔러 가지고 백제에게 주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칠국에 대해 가지고 비정은 김인배, 김문배 두 분이 지은 역설의 한일 고대사 임나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3년인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 책에 아주 잘 비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보면은 탁순을 어디다 비정을 했느냐고 그 설명을 하셨는데, 탁순은 일본 서기 중해 8년 9월 초에 신공후가 신들린 상태에서 다쿠 부스마노 시라기 쿠니를 토벌할 것을 주장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신라방이 아리나레하가 거꾸로 흐르지 않는 한 조공할 것을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임나신론에서는 유명해, 일본의 그 바다 보면은 규슈 쪽에 보면은 작은 유명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유명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을 아레나루 물로 부를 수 있는 곳이 신라의 위치로 비정을 하고 있고, 유명해 북쪽에 다쿠를 갖다가 탁순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명이 나오는데 제가 다음 표에서 지도에서 표시를 하고 다 설명을 시간 관계상 드릴 수가 없으니까 친미다래, 남만 친미다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만 친미다래는 고해진으로부터 남방에 해당하는 가락의 이주자들이 집단으로 거처하는 지방에 해당되는데, 이 친미다래를 일본에서는 도무다래로 읽는다고 합니다. 도는 섬도자, 무는 안개무, 다래는 산의 뜻을 가진 달에서 나왔다. 그 남쪽에 시마바라 반도가 있는데 그게 운선악이라는 그 바위가 큰 그 바위가 있는데 운선악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섬에서 솟아올라 운무로 안개로 가득한 산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임나신론에서 그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시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제가 자료를 넣었는데 그 자료들이 표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탁수는 탁구고 남가라는 대정이라 그럽니다. 대정은 대촌인데 가라를 갖다가 대촌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녹국은 무웅이라는 곳이고 다라는 다량, 비자발은 구시하라라고 부르는 절원, 알라는 혈천, 혈자가 일본에서는 아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가라스만 연안의 가라주의 비적이 됩니다. 남쪽에 고해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친미다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미다래 오른쪽 바다가 여기가 유명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백제의 위치는 이 구마모토보다 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구마모토 남쪽에 백제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백제를 갖다가 그때 구다라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개최 6년에 나오는 임나사연의 위치 비정이 되겠습니다. 개최 6년 12월초에 백제가 이 사연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연은 백제에 근접해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 사연은 아침 저녁으로 교통하기가 용이하고 닭과 개의 소리 어느 쪽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지도에서 표시를 드리면은 여기가 상칠이, 그 밑이 하칠이,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사타모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백제는 구마모토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개최 6년에 나오는 임나사연의 위치는 여기 섬하고 뭐 이렇게 섬 같은 그런 나라들하고 백제에 가까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명 23년에 나오는 임나19국에 대한 위치입니다. 임나19국은 규슈의 북부하고 동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서쪽에
서북 쪽에 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백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마모토 밑에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1번이 임나가라입니다. 임나가라. 우리가 강개토 태왕 그 비문에 보면은 임나가라의 종발성 뭐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임나가라가 1번이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부 임나국이었고 세분하면은 뭐 사이기국 뭐 이렇게 나눠진다는 그런 설명이 일본 서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임나가라를 갖다가 뭐 부산으로 찾는 학자도 계시고 또 대마도에 임나가라가 있었다 이렇게 임나가라 종말성이 있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임나가라는 규슈 북쪽에 있었습니다.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1번이 임나가라, 2번이 사이기국인데 이곳은 지금도 이름이 사이기입니다. 그리고 3번이 자타, 4번이 알라, 5번이 임내, 6번이 졸마, 7번이 고차, 8번이 걸송국, 9번이 다라, 10번이 산바나국입니다. 다음은 송서 외국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송서 외국전을 보시면은 고조 영초 2년 서기 421년입니다. 외의 왕인 찬이 조공을 했다. 438년에는 찬의 동생 진이 왕이 되어 사신을 보내 공헌을 했다. 그리고 자칭 6나라 왕이라고 표로 재정을 구했다. 그 6나라가 왜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20년에는 외국왕 사이가 사신을 보내서 봉헌하고 다시 뭐 벼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51년에는 뭐 왜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 육국 제 군사 안동 장군을 더하여 옛날과 같이 하고 군군에 제수하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460년에는 고호가 사신을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호가 죽고 478년에는 부가 왕이 되어가지고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 7국의 왕이라며 표로 재정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로 이거는 상표문을 보냈다는 것인데 상표문이란 것은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한테 보낸 편지를 상표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외나라가 자칭일 때는 외왕이 자칭일 때는 백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송나라나 또 송을 이은 제나라에서 백제 외왕한테 벼슬을 제수할 때는 백제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백제를 지배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송서 외국전에 나오는 왜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가라는 모두 일본 열도에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관련 기록들입니다. 밑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한반도의 금간과야는 532년에 멸망했고 마지막으로 대가야가 56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가야 제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도 일본 서기에서는 임나가 계속 조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임나가 규슈에 있었던 가야의 분국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75년, 600년, 601년, 638년 한반도에서 가라 제국이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조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스스로 일본에 있는 임나가 한반도에 있는 가야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제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가 서기 660년에 당나라 신라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했습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백제나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조공을 받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일본 열도에 있었던 백제와 고구려의 분국들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뭐 백제가 망하고 난 뒤에도 조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신공 황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인물인데
일본 사학자들은 신공 황후 시기를 이주가 120년을 뒤로 늦추어 가지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 황후는 실제로는 3세기 사람입니다. 이걸 120년 늦추게 되면은 4세기 사람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일본 서기하고 삼국 사기의 관련 기록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일본 서기에서 신공 55년 255년에 백제 초고왕이 사망했고 삼국 사기에는 근초고왕이 375년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120년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초고왕하고 근초고왕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재위 기간이 다른 왕들입니다. 다음에 256년에는 백제 왕자 기수가 왕위에 올랐다. 삼국 사기에는 375년에 근구수 왕이 왕위에 올랐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제 왕자 기수하고 근구수 왕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도 재위 기간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신공 64년에 침류가 왕위에 올랐다. 삼국 사기는 384년에 침류왕이 즉위했다. 또 그다음 항을 보시면은 신공 65년 265년에 숙부 진사가 왕이 되었다. 삼국 사기에는 진사왕이 죽었을 적에 침류왕이 죽었을 적에 태자가 어렸기 때문에 숙부 진사가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보면은 일본 서기에 침류하고 진사왕하고 삼국 사기에 침류하고 진사왕 각각 같은 사람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120년의 연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은 신공 황후의 재위 기간은 일본 서기에 의하면은 201년부터 서기 268년입니다. 120년을 적용을 하면은 321년에서 388년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신공왕후 시기를 갖다가 120년 뒤로 늦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신공왕후 시기에 신공왕후가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신라를 쳤다. 뭐 이런 그 일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신공왕후의 시기를 갖다가 이렇게 늦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설,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설은 서기 369년에 시작돼 가지고 약 200년간 우리 한반도 남부를 뭐 지배한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개토 태왕의 비문을 보시겠습니다. 영락 9년 내용입니다. 영락 9년은 399년이 되겠습니다. 신라왕의 사신이 평양에서 강개토 태왕을 만나 뵙고 왜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어렵다. 도움을 청했고 태왕은 미리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는 평양은 이북의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신라도 한반도의 신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영락 10년 내용입니다. 영락 10년이라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 신라왕의 사신이 왔던 399년 그 다음 해입니다. 영락 10년에 태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원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규슈 북쪽에 임나가라의 종발성이 항복하였고 시라성도 무너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라성은 큐슈 남쪽 끝에 있었던 대우국의 시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개토 태왕이 군사 5만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큐슈를 초토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주갑을 적용해가지고 321년부터 이게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영락 1년이면은 391년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신라를 격파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396년에는 태왕이 수군을 이끌고 직접 출전해서 58성과 700개 촌락을 획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 9년에는 신라왕의 사신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태왕이 계책을 통보했고 영락 10년에는
보병과 기병 5만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원했다. 규슈의 신라성과 도성까지 탈출을 했다. 도성도 규슈 남부의 대우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락 14년, 404년에는 뭐 대방 지역이 있고, 그리고 407년에 보군과 마군 5만 명을 파견해가지고 모조리 살상하고 갑옷을 만여벌을 노획했다는 게 이게 태왕의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91년부터 407년까지는 한반도 임나 일본 부설이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21년부터 478년까지는 외나라 5명의 왕이 송나라에 사신 또는 상표명을 보냈습니다. 그 5명의 왕 중에서 외왕 사이는 백제로 돌아가서 계로대왕이 되신 분이고, 외왕 부는 백제로 돌아가서 무령대왕이 되신 분입니다. 계로대왕과 무령대왕이 일본 그 열도에 있었던 곳은 백제가 당시 외나라에 가졌던 세 개의 담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양지 공도를 보면은 22개의 담로를 백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그 칼에 비문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반도에 임나 일본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외열도에 백제의 담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일본서기 승신기 65년조 임나국은 대마도였다. 강제토 태왕 심연행 기사는 야마토베가 일본 내해인 세도나이카이를 건너와서 규슈 백장과 규슈의 신라 등을 공격해서 식민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서기 신공화후 49년조 군사들이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고 평정한 신라 7국과 백제에 가까운 임나 사연, 헌명기에 나오는 임나 19은 모두 규슈 소재 한지 사람들의 분국들이었다. 송서 외국전에 등장하는 외,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무안 등의 나라 이름은 한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대마도와 규슈에 세웠던 분국들이었다. 가야 연맹의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멸망한 뒤에도 일본 서기는 계속 임나의 조공을 받고 있다. 일본 서기가 기록한 임나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가 아니라 일본 열도의 임나임을 알 수 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그들의 조국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공화국 시기는 이주가 120년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서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신공의 활약 시대에 반도 백제의 왕력을 뒤죽박죽으로 삽입해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악용해가지고 서기 321년부터 약 200년간 임나 일본부가 한반도에 있었다면서 우리 한반도 침략의 명분까지 만들었으나 396년과 407년 사이에 일어난 고구려 강제토 태왕의 일본 열도 평정, 또 송서에 나오는 외 5왕의 조공이나 상표면 발송 시기 등을 대조해 볼 때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반도 임나 일본부설은 일본이 조작을 했고 또 이것을 사실이라고 날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